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청주의 외딴 산골 마을에 민규라는 서자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 김씨 가문의 처백에서 태어난 그는 천한 신분을 지녔지만 학문에 대한 집착은 누구보다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아래에서 서자는 과거 시험을 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지만 민규는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런 민규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논밭에서 땀을 흘리며 힘겹게 일했고 여름이면 뜨거운 볕 아래 진흙투성이 논두렁에서 쟁기를 끌었으며 겨울이면 얼어붙은 손으로 땔감을 패는 나날을 보내곤 했죠.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 초가집으로 돌아와 희미한 등불 아래 책을 펼쳤답니다.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으며 자신을 갈고 닦았고 그의 손은 거칠게 갈라져 피가 배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그 피로가 고스란히 느껴졌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서자라는 이유로 타고난 이 재능을 묻어둘 순 없어. 만약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내 손으로 운명을 바꿔놓고 말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런 민규를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서자놈이 양반 흉내를 낸다더라. 제 분수를 모르는 꼴이 우습지 않느냐는 말들이 오갔고 어떤 이는 그가 지나갈 때 일부러 진흙을 튀기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책이나 읽고 있으니 배고프진 않겠구먼 그래. 그러나 민규는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죠. 책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유와 희망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규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처박혀 인생을 썩혀야 하는 걸까? 언젠가 나를 알아봐주는 이가 나타나겠지. 그날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버틴 거니까. 달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히 비추며 결의와 외로움이 뒤섞인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그 눈빛은 밤하늘에 고스란히 반사되어 깊은 빛을 띄었죠. 바람의 도포가 흔들리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그의 고독한 마음을 더 깊이 어루만지는 듯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주의 이름난 양반 가문 김판서 댁에서 손자의 글 공부 스승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김판서는 과거 병조 참판을 지낸 인물로 그의 손자 김도령은 15살의 영특한 소년이었답니다. 민규는 마을 어귀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죠. 과거는 못 보는 신세지만 김판서님 밑에서 인정받으면 내 인생이 뒤바뀔지도 몰라. 이건 하늘이 내게 준 천금 같은 기회야. 다음 날 아침, 민규는 김판서 댁으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울퉁불퉁해서 발걸음마다 힘에 부쳤고 얇은 집시는 진흙에 푹푹 빠져 무겁게 젖었죠.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길을 재촉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헐떡이는 숨을 골랐고 다리에 힘이 풀려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를 지나 김판서 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주한 광경은 놀랍기 그지없었는데 높은 담장과 기와지붕이 끝없이 이어진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마치 초라한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우뚝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과히 장관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안내했고 긴 복도를 지나 드디어 김판서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백발이 성성한 김판서의 눈빛에는 위엄이 넘쳤지만 그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죠. 제가 비록 미천한 신분이오나 저를 받아주신다면 목숨을 다해 도련님을 가르치겠습니다. 김판서는 그의 굳은 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민규의 허름한 도포와 거친 손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의 양반으로서 서자를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답니다. 저런 천한 자가 내 손자를 가르친다니.
체면이 어찌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민규의 단호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과 간절함을 느낀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죠. 손자를 가르칠 스승을 찾던 중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민규의 학문과 인품에 대한 소문을 조금씩 듣고 있던 터라 그는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서자라고는 하나 이자의 눈빛을 보아하니 보통은 아니겠어. 혹시 내 손자를 잘 이끌 수만 있다면. 한참을 침묵하던 김판서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빛이 심상치 않구나. 자네의 학문이 뛰어나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네. 내 손자를 가르칠 스승을 찾던 참이니 한번 시험 삼아 믿어보겠네. 하지만 명심하게. 내 손자를 잘못 이끌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야. 김판서의 말에 민규의 가슴은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김판서의 목소리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한 줄기 신뢰가 느껴졌죠. 민규는 그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알았기에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대감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 그의 꿈이 위험한 욕망과 얽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김판서 댁은 겉으로는 번듯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김판서의 맏아들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와 함께 살던 젊은 부인 연하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23세 나이에 과부가 된 연하는 조선의 엄격한 예법에 따라 수절을 지키며 별채의 은둔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삶은 고독과 슬픔으로 얼룩진 나날의 연속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을 밝힐 만큼 연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였죠. 긴 머리를 풀고 앉은 그녀의 하얀 얼굴은 달빛처럼 빛났고 얇은 상복 아래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어깃줄은 고고한 기품을 뽐냈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끝없는 고독과 슬픔이 담겨 있었죠. 매일 밤 그녀는 위패 앞에서 기도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홀로 남은 걸까요? 죽은 줄 알았던 이 심장은 왜 이렇게 아직도 생생하게 뛰는 걸까요? 당장이라도 이 별채를 뛰쳐나가 저작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은 어찌할까요? 저의 이런 더러운 마음을 어찌합니까, 서방님? 이런 불순한 생각이 들 때면 위패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보지만 이내 곧바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욕망은 그 크기를 가늠할 길이 없었으니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별채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니. 너무도 애통하구나.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구할꼬.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깊고 무거웠답니다. 별채는 연화에게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방 안은 습기가 차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 낮에는 창문을 굳게 닫고 지내야 했죠. 김판서는 별채에 함부로 드나드는 이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했답니다. 별채로 통하는 문 앞에는 늘 건장한 하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 연하는 유일하게 몸종인 은비를 통해서만 물과 음식을 받아볼 뿐 외부 소식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집안 사람들조차 그녀를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죠. 다만 무난 인사를 위해 아들이 가끔 찾아오는 때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다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연하는 창문을 빼꼼히 열고 그 좁디 좁은 세상을 향해 조용히 자문하곤 했답니다. 제 삶은 여기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죽은 걸까요? 밤하늘 아래 희미한 달빛이 산자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어둠 속에 잠긴 구름이 고요히 떠다녔지만 손이 닿는 별채의 창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차가운 느낌이 연화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삶은 단조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위패에 물을 올리고 낮에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바늘이 천을 뚫을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옛 기억이 습관처럼 떠올랐죠. 남편과 함께 보낸 짧은 나날들,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이 그녀를 늘 괴롭혔죠. 그럴 때면 그녀는 멍한 눈으로 위패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제가 뭘 위해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걸까요? 서방님도 이곳에 없는데 무엇을 위해?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방 안의 고요함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답니다. 민규가 도착한 날 김판서는 그를 불러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자네, 별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게나. 내 며느리는 죽은 아들을 위해 충절을 지키는 여자야. 그 아이는 내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네. 그럴 일 없겠지만 노파심에 미리 알려두는 걸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끝에 살짝 떨림이 느껴지는 것이 김판서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듯했답니다. 민규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히려 연하에 대한 궁금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별채는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건물이었고 창문은 늘 닫혀 있었죠. 그는 그곳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시중을 드는 하녀 은비가 물을 가져오며 연화에게 무심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마님, 새로운 도련님 스승님 말입니다. 서자라고 하던데 참 똑똑해 보이세요. 도련님도 많이 따르고요. 그 말에 연화가 창문을 빼꼼히 열더니 창문 너머를 내다봤습니다. 멀리 정원에서 민규가 김도령과 웃으며 책을 읽고 있었죠. 도령이 잘못 읽은 글귀를 고쳐주며 손으로 종이를 짚어주는 민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단단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연화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답니다. 저 사람은 어쩐지 따뜻해 보이는구나. 나도 저런 일을 곁에 뒀다면.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창을 닫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억눌렸던 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며칠 뒤 은비가 또 말했습니다. 그 선비님, 밤마다 책 읽는 소리가 별채까지 들리던데요. 참 열심히 해요. 어젯밤엔 새벽까지 불을 끄지 않으시더라고요. 연하는 멍하니 굳게 닫힌 창문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집 오기 전 시를 짓고 꽃을 꺾으며 웃던 소녀로 살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죠. 잠시 후 서랍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시집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열심히라.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민규라 했던가.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마음에 박히는 걸까? 연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그녀를 위험한 길로 이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민규라는 이름이 어느새 깊이 뿌리내렸고 그 이름은 그녀에게 묘한 운명의 예감을 안겨주고 있었답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밤, 민규는 도령과 정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고 정원은 고요했으며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러다 그는 별채 근처를 지나게 되었답니다. 김판서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채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온 희미한 빛이 그의 시선을 끌었답니다. 그때 빛이 새어나오는 창 너머로 연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 대신 얇은 백저고리를 입고 촛불 아래 앉아 있었죠. 긴 머리를 풀고 빗질하는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달빛에 비친 하얀 목덜미와 부드러운 어깃줄이 숨막힐 만큼 매혹적이었답니다. 촛불은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빛을 던졌고 얇은 저고리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나는 몸의 윤곽이 민규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소녀 같구나. 어느새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고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창가에 다가가 창틀에 손을 얹었죠. 그 순간 연하의 모습은 민규의 마음을 뒤흔들며 모든 이성을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연하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억눌린 열기가 깃들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황급히 창을 닫으려 했지만 손이 잠시 멈칫하며 민규를 더 깊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불꽃처럼 뜨거웠는데 민규는 온몸이 달아올라 그 열기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 또한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간질거리며 무언가 끌어올라 저절로 몸이 들썩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연하의 손에서 빗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을 깨웠답니다. 그 소리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든 민규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 안 돼. 그녀는 김판서님의 며느리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민규는 황급히 정원으로 돌아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고 거친 숨을 식혀주리라 생각했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속은 연하의 모습으로 온통 가득 찼습니다. 얇은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실루엣과 깊은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결에 몇 번이고 그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죠. 연아. 연아. 이리 오시오, 연아. 연하도 잠을 이루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답니다. 빗을 떨어뜨린 손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선비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그 순간 끓어오른 불덩이는 무엇이었을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하는 위패를 쳐다보며 죄 지은 사람처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를 용서하세요.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불순한 마음을 어찌 정화시키리오.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켜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감정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에 다가가 창문을 빼꼼히 열고 창 너머를 바라봤죠. 민규가 떠난 자리에 달빛 아래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흔적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답니다. 며칠 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비에게 물었습니다. 은비야, 그 선비님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선비라고 하시면, 아, 민규 선비님 말씀이십니까? 근데 왜 그러십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이를 성심껏 잘 돌봐주신다길래 신경 쓰지 말거라. 맞아요. 도련님이랑 정원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꼭 형제 같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 같기도 하고 하여간 묘하게 잘 어울리는 사제지간입니다. 그렇구나.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구나. 나 대신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신다니. 민규라. 하지만 연하는 민규라는 이름을 되뇌이다가도 습관처럼 위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규. 어찌하여 이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요? 서방님, 내가 미쳤나 봅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민규를 향한 끌림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이 감정은 그녀를 어지럽게 했지만 어쩐지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이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으나 두 사람의 욕망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그 찰나 이미 운명의 실이 얽히기 시작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답니다. 며칠 뒤 결국 연하는 은비를 통해 민규에게 쪽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밤 별채로 와주세요. 기니 할 말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 몰래 오셔야 합니다. 붓끝이 흔들려 잉크가 번졌지만 그대로 은비에게 건넸습니다. 연하의 마음은 이미 혼란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죠. 잠시 후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민규에게 쪽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날이 아씨마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셔서. 이것이 무엇이더냐? 별채마님께서 무슨 일로? 민규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러더니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며 쪽지를 쥔 손을 살짝 떨었는데 어느새 온몸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위험해. 하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잠깐이라도 가는 건 괜찮겠지? 연하의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싱숭생숭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정원에서 김도령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몇 번이나 글을 잘못 읽을 정도로 집중을 할 수 없었죠. 여느 날과 다른 스승의 모습에 김도령이 의아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사옵니까? 왜 그러는 게냐? 아무 일도 없느니라. 자, 계속하자꾸나. 민규는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연하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라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결국 그는 몰래 별채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발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울렸습니다. 별채 문 앞에 서자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연아가 홀로 촛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어깨와 깊은 눈빛이 민규를 흔들었고 방 안은 고요했으며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죠. 연아는 민규를 보자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답니다. 선비님,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을 보면 잊고 싶었던 감정이 되살아나 온몸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절하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오랫동안 억눌렸던 갈망이 터져나온 듯해 보였죠. 부인, 나 역시 그날 이후 당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내 가슴이 타들어가고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민규가 연아에게 한 걸음 다가서자 연아 역시 한 걸음 다가서니 곧 숨이 맞닿을 정도의 거리가 되었답니다. 충절을 지켜야 할 여인의 운명이지만 제 심장은 왜 이렇게 뛰는 걸까요, 선비님? 연아의 손이 민규의 소매를 스치는 순간 바람이 불며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 찼고 연아의 손이 민규의 팔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죠. 민규는 그 따뜻한 온기에 몸이 굳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대감님의 은혜를 배신할 순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잘못입니다.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규가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연아가 애타게 울부짖으며 말했답니다. 나리, 더 이상 물러서지 마세요. 저를 외면하는 순간 저는 자결할 것입니다. 충절을 지켜야 할 수절 과부가 사내를 방 안에 들였으니 살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애타게 울부짖으며 연아는 민규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민규는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이내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숨결은 거의 하나가 될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연아의 눈에 담긴 고통과 갈망이 그의 결심을 흔들었고 민규는 자신이 이 순간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결국 깨닫게 되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하인 돌쇠가 눈치를 채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아시마님의 방에 침입한 것이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민규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가 담장 뒤로 몸을 숨겼죠. 하지만 민규의 뒷모습을 본 돌쇠는 당장에 김판서에게 달려가 고했답니다. 연아는 급히 문을 닫고 차마 문고리에서 손도 떼지 못한 채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물론이고 이제 선비님은 끝이로구나. 연아는 한동안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후회의 한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밤의 선택이 모든 걸 뒤바꿀 운명의 불씨였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 있었죠. 잠시 뒤 김판서가 민규를 불러 세웠습니다. 날이 선 얼굴로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단도가 쥐어져 있었으며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그런 분위기에 압도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마루 앞에 무릎을 턱하고 꿇었답니다. 돌쇠는 방금 본 일을 보고하며 숨을 몰아쉬었고 민규의 심장은 불안으로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자네, 돌쇠가 방금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인가? 내 며느리 방에서 민규 자네가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는데. 사실이옵니다, 대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김판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폭발했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며느리 방에 들어간 것이더냐? 내가 일찍이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더냐? 내 은혜를 배신했구나, 배은망덕한 놈. 대감, 이놈을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부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변명을 하는 민규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손으로 땅을 짚은 채 망부석 마냥 굳어 있었습니다. 민규를 뚫어져라 바라보던 김판서는 단도를 치켜들고 격분하며 말했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도 원통한데 내 놈이 우리 가문을 더럽히기까지 하였으니 너의 목을 베는 게 내 아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치켜든 칼날이 푸른 달빛에 번뜩이며 민규의 얼굴에 차갑게 반사되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아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김판서의 팔을 붙들고 말했답니다. 아버님 제발, 제가 선비를 부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저를 벌하세요.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는 연하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김판서는 단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맥없이 말했답니다. 연아, 내가 어찌 이런 짓을. 어찌 너는 저놈의 편을 드는 것이더냐. 그러더니 이내 사나운 눈초리로 연하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충절을 지켜야 할 여자다. 그런데 서자와 눈이 맞아. 내가 정령 죽기를 바라는 것이더냐? 분노에 찬 김판서는 연하의 팔을 더욱더 옥죄었고 그녀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럽히진 않았어요. 제발 선비님을 살려주세요. 연하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김판서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며 연하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김판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저항했답니다. 네가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내 손으로 일찍이 널 죽였을 것이다. 아버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말에 김판서는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쇠에게 명령했답니다. 여봐라, 돌쇠야. 네, 주인마님. 이 시간 이후로 별채엔 개미 한 마리 드나들어선 안 될 것이다. 물과 밥도 들이지 말거라. 알겠느냐? 예,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은비 저 아이도 창고에 가두고 굶기거라. 마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알겠느냐? 분부 받잡겠나이다, 나리. 그리고 김판서는 민규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맺히며 말했답니다. 이놈은 당장 멍석마리를 해 매질한 뒤 마을 밖으로 쫓아내거라.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분노서린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김도령이 황급히 김판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답니다. 할아버님, 스승님을 매질하고 내쫓으신다면 저도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아버님 같으신 분을 이렇게 잃을 순 없습니다. 김판서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손주를 보며 김판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에 한참 동안 손으로 이마를 짚고 한숨을 내쉬며 고민하던 그가 이내 단호히 말했답니다. 얘야, 가문의 체면이 먼저다. 네 애미와 스승의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라. 할애비가 알아서 할 것이니 어른들 일에 참견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돌쇠는 게 서서 무엇을 하는 것이더냐? 어서 도련님 방으로 매시지 않고. 예, 나리, 분부 받잡겠나이다. 도련님 어서 가셔요. 그리고 김판서는 집안 사람 모두를 불러 입조심할 것을 당부했답니다. 오늘 보고 들은 일은 밖으로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될 것이야. 우리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니 위아래를 막론하고 명심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저 서자놈은 방 안에 가두고 내 명이 있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라. 알겠느냐? 네, 주인마님. 하지만 다음 날 간밤에 있었던 일은 아침이 되기도 전에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의 공공연한 비밀인 듯 저마다 수군거리기 바빴죠. 글쎄 어젯밤에 말이야. 김판서 댁 며느리가 서자와 눈이 맞았다는 건 그래. 천박하게 말이야. 심지어 오후가 되자 문중 어른들이 몰려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수저를 지키지 못한 여자를 어찌 가문에 두느냐? 우리 가문의 수치인이 당장 두 사람을 내치거라. 김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결국 민규를 끌어내 매질한 후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민규는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길을 떠났고 도포는 젖어 무거웠으며 발은 지늘게 빠져 걸음을 옮기기 힘들었죠. 그는 마을 경계 근처의 작은 동굴에 몸을 숨겼고 그곳에서 비를 피해 숨을 골랐답니다. 그날 밤 김판서는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 손으로 연하를 죽이고 가문의 수치를 싣겠다. 그렇게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운명은 아직 신비로운 손길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이른 새벽 김판서는 별채에 갇힌 연하를 찾아갔습니다. 한 손에 단도를 들고 말이죠. 모든 것을 끝내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 앞에 서자 차마 그녀를 뵐 엄두가 나질 않았답니다. 그런 김판서를 지켜보던 연하는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머뭇거리지 말고 저를 죽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가문의 수치입니다. 죽어 마땅해요. 여전히 단도를 지켜든 손은 떨렸고 그의 눈엔 깊은 슬픔이 차올라 있었죠. 김판서는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연하에게 물었답니다. 연하야, 너는 정말 그 선비가 마음에 드는 것이더냐?
모르겠어요, 아버님.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다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연하는 북받치는 듯 가슴을 누르며 두 뺨 가득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대답했답니다. 연하의 애잔하고 불쌍한 모습은 김판서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의 인연을 끝낼 날이 아닌 모양이로구나. 다음에 다시 오마. 그땐 널 반드시 베어 가문의 수치를 씻을 것이니라. 연하는 그런 김판서를 그저 눈물로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그날 밤 김판서는 이상한 기운에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아들의 위패를 바라보던 그는 갑작스레 바람이 문을 흔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밖에서 안개가 걷히며 희미한 빛이 스며들더니 죽은 아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난 것이었답니다. 김판서는 숨을 멈췄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연하와 민규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운명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시면 우리 가문이 다시 빛을 보고 크게 될 거예요.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도 강렬하게 김판서의 마음을 파고들었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아들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일순간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김판서는 위패를 내려다보며 온몸을 떨었답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원하는 일이란 말인가? 이게 하늘의 뜻이라면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어? 그 환영은 김판서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 이후 늘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려왔고 아들을 잃은 아픔이 깊어질수록 연하에게 충절을 강요하며 스스로를 다잡아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연하에게 강요했던 그 충절이 아들을 잃은 상실감을 붙잡으려는 그의 간절한 욕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판서는 손주를 불러 앉혔습니다. 손자가 민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려는 것이었죠.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아들의 부탁을 되새기며 결정을 굳히기 위한 첫걸음이었답니다. 아가, 내 스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를 떠나보낸 게 옳았던 것 같으냐? 스승님은 저를 진짜 아껴주셨습니다. 마치 저에게 없던 아버님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할아버님, 제발 스승님을 다시 불러주세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손주의 모습에 김판서는 가슴이 아팠답니다. 아들의 환영과 손주의 말이 겹치며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죠. 내 아들이 말한 운명이란 게 정말이라면 내가 이들을 품어야 하는 걸까? 한참을 고민하던 김판서가 결국 하인 돌쇠를 불러 명령을 내렸답니다. 지금 당장 민규를 찾아오너라. 마을 밖을 샅샅이 뒤져서 그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주인마님. 그렇게 돌쇠는 곧장 마을 밖으로 달려갔고 비바람 속에서 지친 민규를 찾아냈답니다. 민규는 동굴에서 비를 피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돌쇠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죠. 선비님, 대감님께서 다시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민규는 혼란스러웠지만 돌쇠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도포는 무거웠고 그의 발걸음은 불안감으로 떨렸지만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피어올랐답니다. 돌쇠는 민규를 김판서 앞에 데려왔고 민규는 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민규를 지켜보던 김판서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연하에게 진심인가? 날이 송구하오나 연하 아씨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연모했습니다. 절대 거짓이 아니옵니다. 민규의 말에 김판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말을 이어갔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자네와 같은 답을 했을 걸세. 자네를 보면 죽은 내 아들이 생각나네. 그러고 보면 내가 아직도 아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네.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충절을 강요했던 것 같고 어리석어서 이기적이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연하를 가두는 건 내 아들을 다시 죽이는 꼴이란 걸 깨달았다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 내 아들이 그러더군. 너희의 인연이 하늘의 뜻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자네가 진심이라면 내 아들이 되어 연하와 혼인하게. 그래서 우리 가문을 크게 빛내주시게. 날이.
민규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판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하도 별채에서 이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울며 말했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서방님. 서방님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며칠 뒤 김판서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가 선언했답니다. 내 가문의 법도는 내가 정하는 것이요. 민규는 이제 내 아들이고 연하는 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요. 이 시간 이후로 이 일로 나를 노하게 하는 이가 있다면 엄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요. 다들 알겠소? 하지만 비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죠. 양반 체면이 땅에 떨어져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법도가 있단 말이오? 어떤 이는 돌을 던졌지만 김판서는 단호했답니다. 그는 아들의 환영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결정을 굳건히 지탱해줬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민규는 김판서의 양자로 입적돼 양반 신분이 되었고 과거에 급제까지 하며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죠. 또한 연하와 혼인 후 김판서를 친아버지 이상으로 극진히 모시며 효를 다하였답니다. 혼례 첫날 밤 연하는 민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우리 함께 새 삶을 만들어가요. 세월이 흘러 민규는 병조참판으로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웠고 그의 이름은 조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는 현명한 아내로 가문을 안정시켰고 그들의 자손은 훗날 대대로 번영하며 김씨 가문을 과거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전성기로 이끌었답니다. 아들의 환영이 말한 대로 이 인연은 하늘의 뜻이었고 가문은 다시 빛을 보며 크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때론 위험한 갈등을 낳았지만 신비로운 운명과 진심이 길을 열었답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별채 과부와 서자의 운명을 뒤흔든 치명적 사랑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